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어젯밤 총회를 열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집단 휴진과 사직서 제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공천 면접을 하고 민주당은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결과를 곧 통보하는 등 여야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함께 공천 문제를 포함한 정치권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2월 13일 화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어젯밤에 긴급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최종 결론에 관해선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시작이 돼서 오늘 새벽 1시쯤에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대형 병원 5곳을 중심으로 이 전공의들은 파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집단 행동에 나선다면 언제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에서는 집단 휴진이나 사직서 제출 등이 거론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집단 행동을 한다면 전문의 실기 시험이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에 전공의들은 집단 행동을 통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사실상 좀 한 차례 무산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집단 행동 여부가 정말 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도 의사 달래기에 나섰죠? 네,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에서 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안다면서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 의심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건 같지는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사실 좀 의사단체의 반발은 오히려 좀 커지는 모양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주 안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오는 15일에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 전문의들이 모인 응급의학의사회도 정부가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현장을 떠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이번 갈등의 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좀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선이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죠? 네, 우선 이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닷새간 공천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를 마무리하고 하위 20%의 결과를 곧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작업에 이 속도를 내는 여야는 승리를 위한 셈법에 아무래도 분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 양측 모두 신경 쓰이는 변수 중에 하나가 사실 개혁신당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개혁신당이 어느 지역에 후보를 낼지가 관심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스럽다 이렇게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첫 대외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여야는 어제 친일파 발언으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이 한 발언이 시작이 됐는데요. 홍 원내대표가 여당의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론은 광복 이후에 이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하면서
득세를 하려고 내세운 논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반발을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친일파라고 언급하는 건 독립운동가들을 운동권 특권 세력과 비교하는 막말이라면서 사과하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데요. 민주당은 상황이 곤란할 때마다 친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맞받으면서 또 한 번 여야 간 공방이 일었습니다. 네.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조 전 장관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난 뒤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걸어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재차 좀 정치 참여를 공언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조 전 장관은 이어서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 정권 심판과 이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조 전 장관 측이 전했습니다. 조 전 장관 오늘은 고향인 부산에서 총선에 관한 입장 밝힐 예정이죠? 네, 오늘 오후에 부산에서 이번 총선과 관련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 전 장관이 지난 8일에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신당을 창당하거나 여러 이 안들이 그동안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선 조 전 장관과는 거리를 좀 두는 분위기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총선 전에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출마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 비례정당에 이른바 조국 신당에 참여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일단 지금은 선을 긋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이런 거리두기 속에서 오늘 좀 어떤 발표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가 경질론이 일고 있는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평가를 이번 주에 시작한다고 하네요. 네, 이 축구협회가 이번 주 안으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었던 우리 축구대표팀의 카타르 아시안컵을 평가하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경기까지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당연히 이번 회의의 초점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이 계속 대표팀을 맡겨도 되는지 이 여부일 겁니다. 의견이 모이게 되면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집행부가 이번에 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질론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축구협회 내부도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라고 하네요. 네, 이 축구협회 내부도 좀 뒤숭숭한 분위기인데요. 국민들 사이에서 경질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화제됐던 인터넷 사진 중에 이 한 삼겹살집 사장님이 이 가게 이름을 바꾸면서 바뀐 것, 또 바뀌지 않는 것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가게 앞에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안 바뀌는 것 중에 이 가게의 여러 집기들을 말을 하다가 클린스만 전술 이렇게 써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 내부에선 정몽규 회장에 대한 책임론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축구협회 임원 얘기는 이 부회장들 사이에서도 정몽규 회장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몽규 회장은 오늘 열리는 임원회의에도 불참을 통보해서 내부 분위기 수습이 좀 더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클린스만 전술은 바뀌지 않는다. 그게 인상적이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 포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어요. 네, 이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240mm 방사포탄과 이 또 탄도 조종 체계를 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사격 시험을 했는데 우월성을 검증을 했다면서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안 남도 남포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이번 방사포탄은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240mm 방사포탄 유도화에 이 성공을 했다라고 공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이군요. 네. 이번에 개발된 방사포탄
어떤 목적으로 개발된 건가요? 네, 사실 뭐 이런 방사포탄 얘기가 나오면 뭔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240mm 방사포탄은 서울 불바다 위협이 이 북한이 제기를 할 때 이 거론되는 장사정포입니다. 이 서울이 타격 지점이라는 건데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방사포의 유도화를 추진을 해왔는데 이번 발표는 남한을 겨냥하는 동시에 또 러시아로의 수출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의 다른 무기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240mm 방사포탄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재차 반박에 나섰죠. 네, 이 좀 먼저 문제가 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 나토 동맹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러시아에 이들 나토 동맹을 공격하라고 권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나토 동맹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언이 끔찍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좀 재차 나토 동맹을 강조를 하고 나섰는데요.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나토 동맹은 미국민들에게 실제로 안보를 제공한다면서 나토는 미국이 주기만 하는 동맹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많은 것을 얻는 동맹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왕복 8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네, 이 사실 뭐 그동안에 이 사망자가 특히 발생한 교통사고는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사실 운전자의 과실을 좀 크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 판단은 좀 달랐는데요. 인천지법은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된 70살의 버스기사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 버스기사는 지난해 9월 1일에 이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가 한 40대 보행자를 치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버스기사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면서 기소를 했었습니다. 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 뭔가요? 네, 이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가 좀 결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당시에 이 주행 속도로 운전을 할 때에 사람을 발견한 뒤에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33.3m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를 좀 보면 버스기사가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엔 버스와 이 피해자와의 충돌 지점까지 약 23m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기사가 보행자를 보고 급제동을 했더라도 충돌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다가 이 진행 방향 좌우에 다른 차량들도 있어서 이 방향을 꺾을 수도 없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 당시에 버스기사가 계속 앞을 봤다라고 보이는 이 블랙박스 영상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 법원은 이런 면들을 종합을 하고 또 버스기사가 당시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은 낮 동안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은데요. 한낮엔 서울과 강릉이 14도, 대전 16도, 부산 17도, 광주와 제주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오늘까지는 초미세먼지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역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은 종일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전라권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부터 밤사이 충청과 경상권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새벽엔 중서부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도, 습도는 80%입니다. 날씨 정보 박다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입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길인데요. 주요 도로 곳곳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수원 부근에서 막히고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11km가량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가고요.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막히다가 광명역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고요. 팔탄 분기점 부근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 천천히 가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전주 부근에 고장난 승용차 서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설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는 설 민심에 대한 평가를 각각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공천 면접을 실시하고 민주당에선 현역 하위 20% 통보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불리는 분이죠. 설 민심과 공천 문제 등 정치권 현안을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은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보통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 이제 설 연휴에 이제 지역 민심 청취하고요. 또 지역민들 만나면서 상가 시장들을 주로 돌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게 의원들의 보통 일과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뭐 시장 상가 돌면서 방문하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네. 민심 청취네요. 민심 청취죠. 그렇죠.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 중 성동 을입니다. 예, 예. 국민의힘이 공을 들이는 이른바 한강벨트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하태경, 이영 의원, 이해운 전 의원 등이 여당에선 출사표를 던졌어요. 네네네. 누가 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떤 승부 펼치실 생각이세요? 원래 이제 제 지역구가 이제 중구 성동구 을인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강벨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서울의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가 어디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Y축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Y축이 뭐냐면 종로죠. 종로, 중구, 성동구를 그다음에 용산으로 이어지는 거고 지금 얘기한 X축에 있어서 한강벨트가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네. 건데 그 가장 중심이 어디냐면 제가 속하고 있는 중구 성동구 을이에요. 센터군요. 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 중구 성동을 같은 경우는 여야의 비율로 봤을 때 항상 중심이고 바로미터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승자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Y축과 X축의 승리를 견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중구 성동 이쪽에 보면 오른쪽에는 동대문, 왼쪽에는 서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는 각축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종의 뭐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가장 치열한 접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선거가 다 그랬고요. 아, 그렇군요. 각오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들은 설 민심 한마디로 어땠습니까? 키워드 하나 뽑아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KBS 대담 이후에 이제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더니 이제 만나서 얘기도 좀 듣거든요. 들어보면서 차도 마시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좀 이 윤석열 정권이 이 민생도 어렵고 상당히 뭐 국제 정서도 혼란하고 그런데 좀 한가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민심을 듣고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치가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우리의 어떤 생각과 바람을 받아서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좀 한가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한가한 정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한가하다는 평가해 주셨고요. 따끔했던 가장 뭐 아팠던 목소리도 있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이런 거죠.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과거 퇴행적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좀 더 강한 야당으로서 발돋움 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해서 그야말로 혼내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그런 역할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어떤 질타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피부로 느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청취한 설 민심도 민생을 챙겨라였다고 네네. 합니다. 그런데 그 해법이 사뭇 다릅니다. 여당에선 이재명 방탄국회를 끊어내라고 국민이 명령했다라면서 남탓 정치, 특권 정치 끝내고
동료 시민을 위해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한번 어떤 정책과 어떤 클릭을 하느냐, 우클릭이냐 좌클릭이냐 아니면 어떤 중심으로 가느냐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여전히 이제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아니면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그 책임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신과 함께 국민과 함께 갈 때 그것이 확장성이 있는 건데 제가 쭉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이라든가 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남 탓을 하고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중도층이 바라고자 하는 거 그 중독 확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볼 때 과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남탓 정부가 성공한 예는 없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네네. 민주당이 영부인의 역설에 빠졌다. 영부인 공격으로 느끼는 정치적 카타르시스에 민생 이슈를 놓쳐서 민심의 외면을 받을 것이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럼 집권당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민심의 눈높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충족시켜주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목소리는 뭐냐면 국민 70%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 특검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그 가방을 명품 가방이라고 보고 그걸 뇌물로 보는데 그걸 단순한 무슨 뭐 파우치로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심을 도외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의심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권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역할이고 집권당의 역할인데 그것을 도외시한 가운데 이것을 야당의 탓으로 돌린다.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더욱더 국민이 바라볼 때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그것을 책임지고 가는 자세가 맞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 문제를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도 이제 임금 소득도 이제 올라왔는데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소득이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예를 들어서 1.5%가 됐던 2%가 올라가면 소득세는 또 올라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됐다. 그래서 실제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세는 더 내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이어져서 물가 연동제와 한다고 하면 소득으로 이어져서 소득의 소비의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논의가 많이 되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소득세 물가 연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이제 여러 쟁점들도 이제 무산되곤 했었는데 네. 한마디로 물가가 오르면 이제 소득세 깎아준다 이게 단순화시키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수가 이제 크게 줄 수도 있는데 총선용 포퓰리즘입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걸 한번 볼수록 국세가 지금 10년 이제 쭉 상황을 지켜봤더니요. 근로소득세 비중이 17.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정권에서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줬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셀러리맨 월급쟁이의 소득세를 더 걷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실제 소비를 하는 층이 있어서 이런 셀러리맨들이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보정해주고 실제 소비 시장을 더 넓혀줄 수 있는 정책이 뭐냐. 이게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봤더니 근로소득세와 관련된 물가 연동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소득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설 직전 급물살을 타며 한데 뭉친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파괴를 갈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며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합당을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각자 도생을 했을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정말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네. 이번에 통합을 해서 어떤 가시적 효과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정당의 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볼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념적 정책적 방향이 같으냐 그리고 국민들의 소구력이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여러 집단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어디로 갈지가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뭐 유성정당 관련된 부분도 창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현실적 선택인 것이죠. 네. 왜 그러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의한 것보다 지역구가 훨씬 더 많이 얻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비례대표를 얻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3지대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얻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얻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무슨 뭐 유성정당을 창당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 실익이 없다는 거네요. 실익이 없는 것이죠. 예.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는 출마 지역으로 호남을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예, 예. 이준석 공동대표는 수도권 대구를 검토 중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 두 공동대표가 총선에서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세요? 이제 총선이 임박할수록 과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도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구도, 인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등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도가 제일 중요한 건데 구도는 왜 구도가 중요하냐면 여야의 첨예한 아마 양당 구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판론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선명 야당으로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개혁신당이 그것을 얼마큼 내놓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도면에서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실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호남에서 과연 그것을 선택해 줄 수 있을까요? 또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나간다고 해서 대구에서 정권 안정론이 거기에서 가장 강한데 그 호남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가장 강할 거고 대구에서는 정권 안정론이 강할 건데 거기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되고 결국은 어디에서 이 개혁신당의 가장 어려움이 있냐면 비례대표를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난항과 난항을 겪을 것입니다. 예고된 싸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민주당 내 상황 볼게요. 친명 친이 갈등이 봉합될 것이냐 아니면 확산될 것인가 그 분수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거치란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임 전 실장 본인은 정권 교체 책임을 모두 문재인 청와대 핵심 인사에게 씌우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공천 신청한 중성동갑에서 옮길 생각도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처리돼야 할까요? 제가 뭐 어떤 개인의 그 선거 출마 또 공천을 두고 뭐 왈부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부적절하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이번 총선의 이제 정권 심판론,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제 기조를 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 선거 구도와 전략에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큰 바로미터이자 잣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임종석 저 실장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공천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지도부도 고민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와중에 추미애 전 장관 전략 공천설이 이제 흘러나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더 미묘해진데 다름 아닌 추 전 장관이 임종석 노영민 전 실장 총선 불출마를 이제 요구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추 전 장관 전략 공천설 이게 실체가 있는 겁니까? 그 실체보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천관리위원회라든가 지도부가 판단했을 경우에 예, 예. 이 인물이
이 지역에 적당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기조가 설정이 됐을 경우에 네. 그 인물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서울이든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갔을 때 이 인물의 경쟁력 부분을 좀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전 장관도 뭐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이 강성 발언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네네. 말했습니다. 윤석열과 싸워서 윤을 키웠다는 한심한 소리하는 그대들이요. 고구마 먹은 소리 대신 윤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라. 그러니까 야당 중진이 뭐 정권과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왠지 불안하다는 분들이 야당 내 꽤 있어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뭐 그거를 뭐 제가 얘기한다라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지만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그 지금 민주당의 많은 분들은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그 전방위에서의 공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추미애 전 장관의 활용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전 앵커가 얘기한 부분과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균형점을 찾아갈지는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검토 대상은 될 검토 수 대상이 있다는 제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이시네요. 알고 있습니다. 검토 네. 대상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예. 조 전 장관이 왜 문제. 그러냐면 지금 네. 얘기한 것처럼 네네. 이번 싸움에서의 그 공격수 역할을 할 사람도 또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는 한 부분이 있는 것이겠죠.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네, 네.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안 대해서 오늘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일각에선 조국 신당이 이제 만들어질 경우에 향후 친문 세력에게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관측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조국 신당이 민주당 총선 전략에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신당도 마찬가지로 왜 나왔냐면 이 무모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책 선언인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행령으로서 이제 창당을 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의 전략과 구도의 면에서 네. 조국 전 장관의 신당과 같이 가는 게 맞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판단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회의적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하나가 남아있다면 통합 비례정당에 있어서의 역할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이제 비례 공관위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판단을 해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당장 비례 순번 둘러싸고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비례 순번과 의석수 배분에 있어서 정당 지지율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전에 비례 순번 번갈아 배치하자 이런 이제 요구가 군소정당에서 나왔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도 모든 정당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비례 정당을 했을 경우에 비례 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는 네.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치열한 아마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비례 공관위에서 저는 합리적으로 아주 공정한 관리를 통해서 순위를 네. 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된 여론조사 결과 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국민일보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달 7일과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총선 승부 바로 이것이 가른다.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한 1분 내로 말씀하시면 뭘까요? 이번 총선 승부는 결국은 이제 중간 평가의 그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 차에 있어서 과연 민생 문제, 경제 문제를 제대로 챙겼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국민들이 바라볼 때 네.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구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익에 대한 투표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국민들이 어떤 판단의 기준을 좀 삼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건데 국민들의 점수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총선의 판가름이자 바로미터이자 잣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얘기 나눠봅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저는 대학생 신재생에너지 기자단에서 단장을 맡고 있는 배장민입니다.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두산 베어스 팬이에요. 야구가 주 6일 동안 매일 거의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나올 때 쓰레기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보면서 쓰레기가 분리배출도 잘 안 되고 있고 음식물도 다 섞여져 있고 일회용품도 쓰고 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딱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심각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 야구장 내에서 아마 그 캠페인 운동을 하는 건 본 것 같아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기에 음식을 받아갈 수 있다. 다회용기 쓰고 나서 반납하시면은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음에 또 쓸 수 있다. 처음에 그게 도입되고 나서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응원용품도 되게 막대풍선 이런 것도 많이 썼는데 이제 구단 측에서도 그런 걸 안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응원 도구가 바뀔지는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좀 줄여나가면서 재밌게 야구 경기 관람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요새는 재활용 말고 재사용도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런 노력 하나하나가 조금씩 모이고 관심들을 조금씩만 가져주신다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좁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넓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이제 깨끗한 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 일교차에 대비해서 나오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초봄처럼 포근할 텐데요. 지금 2도를 가리키는 서울이 한낮에 14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고요. 춘천 13도, 대전 16도, 부산 17도, 광주와 제주는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울릉도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초속 20m가 넘는 순간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휴 동안 기승이었던 초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옅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직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을 비롯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은 오늘까지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 전라권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부터 밤사이 충청과 경상권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새벽엔 수도권과 강원, 영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도, 습도는 81%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공천 면접을 실시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부산 경남 중진들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격전지 출마를 요청했고 대통령실 참모 출신 출마자들의 공천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 중에 자신의 정치적 고향에서 재선을 노리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수석님께서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수석님께서는 의원을 지냈던 본래 지역구는 성남 분당구 갑, 지금 안철수 네. 의원이 현역으로 계시고요. 지금 네. 출사표 던진 곳은 분당구 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현역 의원인 지역구죠? 네, 맞습니다. 네. 따라서 정치적 고향 분당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상대로 해서 재선 도전에 나선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총선에 출마한 이유, 특히 분당을 지역에 공천 신청한 이유 무엇입니까? 분당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제게 정치적인 고향입니다. 분당 주민분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또 경기도지사 후보로 그리고 대통령실 홍보석으로 키워주셨죠. 네. 분당을 설명을 드리자면 분당이 일기 신도시 단일 도심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문화, 교통, 이 주거와 같은 모든 이슈를 공유하는 단일 생활권인데요. 그래서 분당을 갑과 을로 나눠 말한다는 게 소위 말하는 여의도 문법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갑과 을 모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버티고 있던 분당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일단 분당 갑을 우리 당으로 되찾아왔고 이제 남은 하나 분당 을에 출마해서 분당 전체를 되찾아오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분당 시민들의 반응, 민심 어땠습니까? 설 민심을 말씀하셨던 거죠? 네네.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집과 잡, 그러니까 집과 일자리 중에서도 앞으로 내가 살 집을 누가 가져다 줄지, 누가 내 집을 앞으로도 지켜줄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인 척하고 있지만 과거에 민주당이 집 한 채 가진 분과 가지지 못한 분을 갈라쳤고 또 징벌적인 세금 폭탄을 투하했던 거를 많은 분들께서 트라우마로 갖고 계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공시가격을 억지로 올려서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만든 정권과 공시가격을 내려서 부동산 세금을 낮춘 정권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이 분당 1기 신도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도시 전체가 이제는 1기 미래 도시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화제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분당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 바로 재건축입니다. 네. 그런데 수석님께서는 분당을 네. 지역의 재선 현역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분당 재건축 문제를 두고 최근 현장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경전까지는 아니었고요. 네. 지금 이제 분당은 주민분들께 30년 넘게 낡은 주거 환경 그리고 정체된 광역교통 그리고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민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이곳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라면 당연히 주민분들의 오랜 수건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되는 의무가 있죠. 네. 정치 이슈보다는 경제 이슈가 지금 분당을 덮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죠.
안전진단 면제까지요. 당시에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즉각적으로 이 청소년 포퓰리즘이라고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 삶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민주당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는지 그 시선을 드러낸 겁니다. 따라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일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도시 재건축은 요원해질 거라는 국민들의 불안감, 주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설명드리면 그 지역에서 주민분들 낡은 주택 새로 짓자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동연 지사께서 이제 저희 지역을 방문하셨길래 재건축 문제만큼은 여야 협치로 잘 풀어보자고 축사 그리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는데요. 제 발언 중에 김병욱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인이 원하는 게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분당의 답이다. 과거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재건축은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과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를 두고도 뭐 신경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김 전 수석님께서는 본인이 21대 국회에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최초로 발의했다고 하셨는데 김병욱 의원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은 자신과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률이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제 오전에 저희가 족발을 포함한 요식업계 원조 논쟁도 아니고 이런 논쟁은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 번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발의한 사실은 아실 수 있고요. 당시에 이제 감사하게도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서른 의원께서 같은 일기 신도시 국회의원으로 함께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공동 발의로 서명을 해주셨고요.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했습니다. 사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입니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연내 통과를 당부하셨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게 가장 큰 힘이 됐고 지금도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당을 지역엔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출사표를 냈습니다. 김 대변인은 수석님을 의식한 듯 그 분당 주민은 모셔야 할 정치인이 아니라 부릴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민수 대변인은 같이 저와 함께 정치 생활도 오래 해온 동료입니다. 이제 앞으로 공정하고 열린 경쟁을 하게 되겠지만 분당 주민을 위한 마음은 김민수 대변인이나 저나 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부터 국민의힘 공천 면접이 시작됩니다. 단단히 준비하셨어요? 제가 이제 설 연휴에 주민분들 뵙는다고 네네.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 면접이라는 게 사실 쉬운 면접이 없죠. 그래서 설 연휴 동안 경황이 없었지만 오늘 이제 일정을 마치고 선거운동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관심 중 하나는 대통령 참모 출신 후보자들이 어디에 출마할지 여부입니다. 뭐 강남 을이라든지 부산 해운대 갑이라든지 몇몇 이제 양지가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네. 국민의힘은 공정한 공천을 더 부각시키고 분위기 일신하기 위해서라도 참모 출신 후보자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네. 어떻게 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것과 같은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으로 갈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당은 그 시스템 공천이라는 명분 그리고 그에 따른 원칙을 국민들께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기는 공천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맞춰서 당에서 경쟁력 조사라는 것을 전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에서도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공천 심사에 임하고 있는 만큼 이 불공정 논란은 줄어들고 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전진 배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진 선배님들께서 용단을 내려주셔서 큰 잡음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열린 공천, 즉 출신에 따라 누군가 이득을 보고 또 누군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 이기는 공천 기조를 당 공관위원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KBS 신년 대담에서 참모진 출마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후광이 작용하겠냐면서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참모들에게 특혜를 아예 기대도 말고 나도 해줄 능력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석님도 대통령과 이런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저희 참모들은 이제 떠날 때 이제 함께 이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 같은 사안은 말을 하는 것 혹은 안 하는 것 관계없이 이기는 공천이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주민분들께서 과연 어떤 후보가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인가 그 판단에 당과 정부가 기조를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움직이는 그 공천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비난에만 골몰하다가 정작 제1당이 챙겨야 할 민생 문제는 계속 놓치고 있다. 이건 결국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동의하세요? 어떤 사안이든 제가 판단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비난만 하는 정치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또 우리 국민의힘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요. 공당이라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적인 대안으로 국민을 설득해야지 상대당에 대한 비난만 해서는 국민들이 절대 표를 주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현명하시니까요. 이 같은 입장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른바 사천 논란과 관련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러면서도 비대위원 역할은 앞으로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분들의 쓴소리 국민의힘 앞으로 총선 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특정인에 대한 입장 이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쓴소리든 불만이든 칭찬이든 다양한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또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얼마 전에 선거제도를 이재명 대표 홀로 또 혼자 결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한 명만 바라보는 정당과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잘 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러게요.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선 광복 이후 친일파들이 득세하려고 내세운 논리와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 분들이 독립투사라는 건가요? 왠지 도대체 운동권 청산과 이 친일파 이슈가 어떤 점에서 맞닿아 있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586 운동권 청산은 이 정치권의 대표 기득권 세력에 대한 퇴진을 외치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민주당 논리로 대입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독립투사들이 어떤 기득권을 누렸다는 건가요? 저는 이 평생을 국가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바친 영웅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께서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함께 이미 CCBB에 대한 결론을 끝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친명 친문 간 갈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통합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이재명계 좌장 등 당내 비중 있는 인사들이 대선 패배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주로 이제 임종석 전 실장, 노영민 전 실장이 되겠죠. 이런 분들의 공천 문제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 신청한 임종석 전 실장 처리 문제가 시험대가 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네, 국민들께서 지금 친명이냐 비명이냐 격돌이나 이 성동갑의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을 받을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친명과 비명의 격돌 또는 누구를 공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와 또 공정한 방식을 선택하느냐 또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 데 이어서 오늘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창당하고 정치 행보에 나선다면은 그 조국 신당 민주당의 득입니까? 아니면 독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분당에 제가 이 몰입하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제가 평론가처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렸고 또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는지에 대한 과거 정권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이미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분당의 이재명 그 지사 시절에 따로 재건축이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한 말씀 이걸로 가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3지대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제3지대 4개 정당이 합당선언을 해서 일단 빅텐트를 구성을 하긴 했습니다. 이번 네. 총선에서 그 파급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 상식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반대한다는 것만으로는 공당으로서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정책적 노선을 걸으셨던 분들이 모인 만큼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궁금증만 가득한 상태에서 보실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총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행태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국민들께 효능감이 있는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의구심을 걷어낼 수 있겠죠. 이제 공동대표를 맡으신 분들인데요. 개혁신당에 이낙연 공동대표는 호남 검토 중이고 이준석 공동대표 수도권 대구 검토 중이라고 해요. 네네. 총선에 나온다면 이분들 경쟁력 있다고 보세요?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개혁신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을 사실상 공식화한 거대 양당과 차별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실익이 없으니까 그냥 안 만들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단한 차별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 개혁신당의 위치에서 가장 유리한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해서 4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긍정평가 비율이었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1.1%포인트 상승한 40.9%, 민주당 3.4%포인트 하락한 41.8%를 기록해서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지율은 늘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또 지지율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는 늘 국민들의 지금의 생각은 무엇일지를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다만 이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민생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책으로 화답하는 게 정부 여당의 의무이자 또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장 행보는 지지율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대를 표현해 주셨던 늘봄학교 전격 확대 적용이라던가 소아과 응급실 같은 필수 의료 확충 문제, 또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 정자역을 GTX F 노선에 포함시켰던 GTX 신규 노선 발표와 같은 정부 여당의 약속은 앵커님 정책이 됩니다. 네네. 허언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8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무선과 유선 자동 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수석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번 총선 승패는 바로 이것이 가른다. 이것은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총선 승패요? 네. 저는 부동산 이슈에 달렸다고 봅니다. 네. 서울 그리고 분당과 같은 5개 일기 신도시에서 이 재건축 이슈가 촉발이 됐는데요. 이게 수도권 전체 표심을 가를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선도지구 지정부터 분당도 재건축이 속도전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사업이죠. 따라서 정부 여당의 원팀 전략이 국민들의
제대로 된 선택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가 살 집을 누가 가져다 줄 것인가, 또 누가 내 집을 앞으로도 지켜줄 것인가. 저는 지난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을 보시면서 정답은 명확하게 국민의힘이라고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수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 슈퍼볼 소식을 최영창 기자,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죠. 슈퍼볼이 현지 시각 11일 막을 내렸습니다. 슈퍼볼은 스포츠 한 경기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 슈퍼볼 누가 우승을 차지했습니까? 네, 그 캔자스 시티 치프스가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네. 이 슈퍼볼은 미국 프로풋볼, NFL이라고 하죠. 그 결승전을 부르는 말인데요. 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슈퍼볼에서 이 경기 초반 0대 10까지 뒤졌던 캔자스 시티가 연장 접전 끝에 샌프란시스코 49어스를 상대로 역전극을 작성하면서 25대 22로 이겼습니다. 슈퍼볼 2연패는 그 2004년과 2005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이후 처음인데요. 캔자스시티는 지난 5시즌 동안에 무려 3차례나 우승을 했거든요. 이 때문에 2020년대 NFL 새로운 왕조를 구축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캔자스시티가 3차례 우승하는 동안에 3차례 모두 한 선수가 MVP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네. 어떤 선수인가요? 이 패트릭 마홈즈라는 선수인데요. 특히 어제 연장전에서도 이 결승 점수를 내기 위한 결정적인 패스가 이 마홈스에게서 나왔어요. 이 때문에 지금 마홈스는 특히 이 세계 최고의 쿼터백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이 미식 축구에서는 좀 절대적입니다. 쿼터백이 전진 패스를 길게 던지면은 이를 받은 선수가 이 터치다운이라고 해서 이 득점 인정 구역에 공을 딱 갖다 넣으면은 이 점수가 올라가는데요. 같은 팀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을 수시로 보면서 자신에게 달려온 또 상대 수비수들의 공격도 피해야 하고요. 이 무엇보다 이 어깨 힘이 좋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좀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데, 이 때문에 또 필드 위의 야정사령관이라는 별명도 붙습니다. 이 마홈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패스로 333야드, 직접 발로 뛰어서 또 직접 발로는 66야드를 달려서 이 팀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네. 미식 축구가 미국 최고 인기 스포츠인 만큼 유명 인사와 관련한 에피소드도 항상 풍성합니다. 이번엔 최고의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요즘 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를 꼽으라면 단연히 테일러 스위프트인데요. 그렇죠. 이 지난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인물로 꼽히기도 했고, 또 SNS 팔로워 수만 3억 명이 넘습니다. 뭐 노래면 노래, 쇼면 쇼,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이 최상의 실력이다 보니까 절정의 인기를 누리는데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가 이번 NFL 우승팀 캔자스시티 소속 트래비스 켈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돔에서 이 에라스 투어라고 하는 그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스위프트가 남자친구의 슈퍼볼을 볼 수 있느냐 여부로 미국 내에서는 엄청난 관심이 쏟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켈시가 슈퍼볼 현장에서 스위프트한테 이 청원 반지를 뭐 건네느냐 마느냐 이런 걸 두고 도박 사이트에서 배팅까지 진행될 정도였는데요. 결국은 10일 오후 9시 반에 공연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17시간이 나는 시차 덕분에 콘서트, 슈퍼볼 경기 두 토끼를 모두 다 잡았고요. 현장에서 직관하는 모습, 그리고 경기 끝나고 연인과 입맞춤하는 모습까지 모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청원 반지 건넸나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 관심을 모았던 청원 반지를 건네진 않았고, 워낙 테일러 스위프트가 인기가 많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탄소 배출을 너무 갑자기 많이 했다 뭐 이런 비난 나오는 기사도 또 있더라고요. 네, 뭐 뭔가 그냥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하는 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사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군요. 그런데 슈퍼볼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공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왜 공개 경고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2020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 현 대통령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표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리그를 주관하는 NFL이 이 매수를 미국 민주당에 매수를 당해서 스위프트가 경기장에서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표현할 것이다 이런 루머가 돌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위프트가 역사상 가장 나쁘고 부패한 대통령 사기꾼인 이 조 바이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준 사람에게 불충할 리가 없다.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돈을 벌어다 준 사람은 자신 트럼프를 지칭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임 중에 음악 현대화법에 서명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음악 현대화법은 로열티와 라이선싱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 이 스트리밍 그 실시간으로 음악이 나오는 그 시대에도 음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지적 재산권을 이제 관련해서 만들어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보다도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어요. 특히 이번에는 슈퍼볼에 남자친구 팀이 올라갔고 또 우승까지 차지한 바람에 여기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바이든 지지를 선언해버리면은 정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 바이든 지지 선언도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네. 참 이 트럼프가 보면은 외교 정책도 돈의 관점에서 많이 이제 보는데 네네. 최고의 이제 대중 문화인도 돈의 관점에서 역시 보고 있군요. 예, 참 예. 그 점이 이채롭네요. 다시 슈퍼볼 얘기로 돌아가면은 이번 경기로 인한 경제적 효과 얼마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예, 매번 이제 슈퍼볼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경제적 그 얘기가 빠질 수 없는데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보니까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이 한번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 네. 슈퍼볼 경기로 인해서 지역 내에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슈퍼볼 자체가 전 세계에서 한 1억 명이 시청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또 30초 광고 시장이 어마어마한데요. 기업들이 이 한 번을 위해서 700만 달러씩 광고비를 집행합니다. 네. 슈퍼볼이 열리는 또 개최지 지역 이 효과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라스베이거스의 주말 그 10일과 11일 사이에 약 33만 명이 인근의 호텔 객실 15만 6천여 개를 가득 채웠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호텔 객실의 1박당 가격이 작년 슈퍼볼이 열린 주말보다 159% 올랐거든요. 한 네. 392달러의 거래가 된 겁니다. NFL의 티켓 수입도 상당한데요. NFL이 직접 판매한 티켓 최저가가 액면 기준으로는 2,000달러인데 티켓 사이트에서는 최저가 티켓이 한 6,000달러, 한 3배가 뛴 겁니다. 네. 또 가장 비싼 티켓은 슈퍼볼 개막 시점이 다 됐을 때 한 37,000달러의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면 도박의 도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슈퍼볼 관련 스포츠 베팅 규모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미국 전역에서 슈퍼볼과 관련해서 스포츠 도박에 참여한 사람이 6,800만 명 이렇게 좀 추산이 됩니다. 이 미국 게임 협회가 6,800만 명의 미국인이 슈퍼볼에 참여해서 총 230억 달러를 걸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340달러를 건 거예요. 이 베팅 금액마저도 1년 전보다 44%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소개해드렸지만은 이 캔자스시티의 트래비스 켈시가 과연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우승한 다음 그 청혼을 할 것인지 여부로도 베팅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자체 베팅뿐만 아니라 관련된 것들로도 베팅이 막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최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슈퍼볼은 한마디로 풍성한 얘기거리 스토리다. 그리고 슈퍼볼은 한마디로 돈이다. 예.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창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3부가 이어집니다. 그래요.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명절을 지내고 나서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해 이혼한다는 게 이른바 명절 이혼입니다. 오늘 법학다식에서는 명절이 끝난 뒤 급증하는 이혼 소송의 법적 쟁점을 짚어봅니다.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설 연휴에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좋은 시간 보냈고요. 덕분에 편히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 설 명절 이후에 이혼 관련 상담이라든지 이혼 관련 소송이 증가한다는 근거가 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절 하면은 꼭 이제 이혼 이 부분이 따라붙죠. 실제 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021년도 이혼 이 건수 통계를 좀 살펴보면 2021년 2월에 이혼 건수가 전국적으로 1,134건이었거든요. 근데 설 연휴가 끝난 이후인 3월에는 1,380건으로 20% 가까이 증가한 모습 보였고요. 이 추석 전달이었던 2021년 8월에는 이혼 건수가 1,163건에서 이 명절이 있는 9월에는 1,228건으로 약 10%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명절과 관련된 이혼 사건은 협의 이혼보다는 이혼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이 끼어 있거나 혹은 명절 직후에 이 건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이혼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뭐 이 명절이 끼어 있거나 혹은 명절 직후에 다소 이혼 건수가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다라는 거고요. 변호사로서 체감하기에는 그 명절을 전후로 해서 상담 확실히 증가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한변협에서 이제 이혼 전문 자격을 지금 취득하고 지금 이혼 상담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혼 상담이 확실히 명절 전과 후에 그동안 이제 묵은 부부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또 가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상담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명절 이혼 증가한 이유 네.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은요, 이게 명절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 이혼을 결심한다기보다는 그간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이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정 내에 원래 가지고 있던 부부 간의 갈등 때문에 나 이 사람이랑 살아 말어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명절 때 그럼 내가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시댁 혹은 또 이 장인 댁에 가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실제로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뭐가 문제냐면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남편 사이에는 사실 가사 노동의 부담이 5대5로 정확히 지켜지고 있다가 내가 시댁에 가면 이걸 깨고 남편을 비롯한 남성들은 소위 얘기하면 놀면서 여성들만 노동력을 이렇게 착취당하는 이런 현장을 봤을 때 이 여성이 불만을 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댁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집으로 와서는 부부간에 결국 다툼으로 번지게 되고 제가 했던 사안은 심각한 경우에는 이게 가정폭력까지도 이제 다툼을 하다가 번진 네. 경우도 있어서 실제 경찰이 출동하거나 이런 일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명절 연휴에 가사 노동 부담과 고부 갈등 이혼 소송은 이제 이어진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네. 실제로 이혼 분쟁에 있어서 설이나 추석 같은 이런 특정 기간에 이른바 명절 갈등이
이혼 소송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이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물론 지속적이냐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중대한 이제 피해를 입었느냐를 좀 봐야 되겠지만요. 민법 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분명히 6가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3호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명절 갈등에서 만약에 고부 갈등이랄지 아니면 장서 갈등 요즘 많잖아요. 장서 갈등을 겪으면서 뭐 장인어른, 장모님 혹은 뭐 시댁으로부터 내가 모욕적 언사를 들었다던가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단순히 명절 당일에만 내가 일시적으로 그런 모욕적 언사를 들었다 이렇게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가 굉장히 중대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내가 이러한 고충을 겪어왔다라는 것을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요. 입증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상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설 연휴나 혹은 뭐 추석 연휴 이후에 왔을 때 항상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체크하는 부분이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고 많이 묻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시로 모욕적 언사를 시댁으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그런 언사가 들어있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혹은 뭐 어떤 메신저 메시지랄지 아니면 녹취 파일 있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혹은 뭐 남편이나 뭐 혹은 아내가 이러한 자신의 부모로부터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걸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랄지 혹은 뭐 이걸로 인해서 부부가 싸우다가 결국에는 몸싸움으로 번져서 경찰이 출동한 112 신고 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를 변호인들은 확인을 하고요. 이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혹여나 명절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정말 이걸로 이혼 소송을 했을 때 내가 승소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명절 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그 특성상 협의보다는 이혼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이 협의 이혼을 하시려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부부 쌍방 간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 합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협의 이혼이겠죠. 네. 두 번째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건데 명절 갈등이라는 건요. 보통 보시면 부부 일방만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부부 쌍방이 다 그렇다기보다는 일방이 누적된 갈등 속에서 이제 명절에서 어떤 다른 가족과의 그런 트러블 때문에 이게 촉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절 갈등이 이제 하나의 이혼 사유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통상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네, 이렇게 그렇군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지속성 얘기도 하셨는데 이혼 소송 시 한식이 명절 갈등만을 내세워도 주요 이혼 사유로 이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좀 더 길게 그 이전부터 긴 기간에 걸쳐서 입증할 때 유효할 확률이 높은 것인지 아마 뭐 후자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로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하나의 이제 원인이 일회성인 갈등으로는 사실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야 되는 거거든요. 중대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이러한 뭐 고부 갈등 내지는 이 장서 갈등이 결국에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이르르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걸 겪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법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부부관계를 유지해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너무나 큰 오히려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재판상 이혼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이게 장서 갈등 혹은 고부 갈등 이 부분도 굉장히 입증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배우자가 얼마나 그 사이의 관계를 잘 중지했느냐 혹은 잘 중지하지 못해서 이 원고
이혼 소송을 원하는 원고의 고통이 얼마나 가중됐느냐도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입증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고부 갈등이라든지 장서 갈등이라든지 부부간의 직접적인 분쟁이라든지 이 자체보다도 네. 실제 혼인관계 파탄 원인 따져볼 때 좀 더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그 감안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결국에 뭐 혼인이든 이혼이든 부부 당사자들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은 부부 간의 갈등이 아니니까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 이게 뭐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 시발점은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이었지만 이게 결국엔 부부 간의 불화를 촉진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결국에 이어지고 이것이 뭐 제3호에서 제가 얘기했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유뿐만 아니라 제6호에서 주장할 수 있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중대한 사유,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도 인정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부부 갈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 발생한 갈등이 이혼 네.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혼을 결심하시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네네. 의뢰인들이 와서 상담할 때는 사실은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해서 제가 이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고민하실 때 어떤 이제 뭐 고부 갈등이든지 장서 갈등에서 들었던 모욕적 언사를 들었을 때 그걸 사실 녹음해 놓는다든지 어떤 증거를 뭐 캡처해 놓는다든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고민이 들고 정말로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내가 그런 정신적 고통 내지는 신체적인 어떤 폭력까지 당했다라고 하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는다든지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상해 원인이 어떠한 특정인으로부터의 폭행이라는 점까지도 기재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잘 준비해 놓으시는 게 재판상 이혼에서 승소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적 공방으로 치닫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부 간의 대화를 충분히 하시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고부 갈등이든 장서 갈등이든 이런 것 자체만으로 이제 이혼을 고민하시는 거기보다는 보통 오셔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조금만 중간 역할을 잘했더라도 제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만약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그 중간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고충을 좀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결국에 이렇게 법적 공방으로 가지 않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은 화제를 좀 전환해서요. 이제 명절 연휴에 좀 관련되는 질문이긴 한데 전혀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 네. 하나 생활의 팁이기도 해요. 설 명절을 맞아서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받은 선물을 되파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선물 세트 등을 되팔 때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를 포함해서 유의할 사항 좀 전해주세요. 명절에 선물로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게 아마 주류 아니면 네. 건강기능식품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 두 가지 중고 플랫폼에서 파시면 이제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와인이나 위스키 등의 주류 같은 경우에는요. 주류 판매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판매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이러한 면허가 없는 일반인들이 판매할 경우에는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걸 잘못 올리셨다가 신고당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삼이나 유산균이나 이런 이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고요. 이를 어기실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선물 받은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그 표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인증 마크 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함부로 게시글 올리시거나 판매하시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학다식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길인데요. 주요 도로 곳곳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부터 정체고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는 11km 가까이 정체 늘었습니다. 반대 부산 쪽입니다. 한남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가고요. 판교 진출로에서 밀리기 시작하다가 남사진유에서 남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막히고요. 광명역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비봉에서 짧게
짧게 정체고요. 8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 분기점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까지와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이죠. 근로자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중소업체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좀 더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으로부터 이 법 시행과 관련한 건설업체 측 입장, 건설 현장의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학수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이 뭔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전문건설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종합건설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알 수 있는 그런 그 대기업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파트를 짓는데 종합 기획 관리 하는 것이 종합건설이고요. 그 반면에 전문건설업은 업종별로 땅을 고르고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도장을 하고 또 실내 건축을 하고 조경에 이르기까지 업종별로 나눠서 직접 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기업 건설사들이 아파트 지을 때 실제로 그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건 바로 전문건설업체들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아무래도 공사 현장에 여러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전문건설업체들이 중대재해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발생 빈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인가요? 예. 현장에서 종합과 전문건설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딱 별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건설 현장의 타 산업에 비해 산재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다만 다른 산업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측면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업은 고정된 작업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과는 달리 건설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작업의 난이도, 자재의 종류와 중량, 기계와 장비, 주변 환경 여건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완성물과 그것을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한 관리 이 요소들이 천차만별이고 유능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산재 위험을 100% 예측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입법 취지에는 이제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확대 적용에 반대하시는 이유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중대재해처벌 취지는 산업재해를 줄이자 근로자의 안전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방법이 중대사고 발생 시에 대표이사 징역 1년 이상입니다. 당연히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중대재해 즉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는 깊이 공감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책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책임 소재 가리기와 처벌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에도 산재 사고에 대한 처벌법은 이미 있었거든요. 네네. 이미 건설안전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관련 법에서 영업정지 처분도 내리고 형사처벌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여기에 형사처벌을 대표이사에게 추가한 가중처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업자들을 모두 예비 범법자로 딱지를 붙여놓은 셈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방 공사 현장은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안전관리자 구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든 유예되든 어쨌든 안전관리자는 필요한 거죠.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안전관리자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이걸 2년 유예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2, 3천만 원짜리도 네.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되나요? 지금 안전관리자 한 명의 연봉이 7,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 3천만 원의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서 하라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공사비가 그 이상 추가가 돼야 되는 건데 이런 조치가 하나도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를 확대 적용된 것인데 그동안에 이제 2년 동안 뭐 유예를 해줬었잖아요. 유예를 한 번 더 해주면 이게 그 상황이 이제 좀 달라지게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2년 유예 기간은 우리 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이 정부와 서로 협의해야 될 그 기간입니다. 아직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그런 이 중소업체들을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은 사고가 나면 징역 보내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2년간 추가로 유예하면 어쨌든 그동안에는 한번 준비를 최대한 해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 사고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인들도 민감합니다. 네네. 누가 직원들을 사지로 문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늘 안전을 강조하고 삽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에 이 여건으로서는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네. 그걸 2년을 유예해달라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처벌 수위도 너무 높다는 것이죠. 작은 기업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이게 직접 시공하는 특히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주가 이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것에 일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접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직원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폐업이나 부도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정부가 당장은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정부의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진짜 업체에서 건설 현장에서 원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정부의 지원은 일단 이 기업 지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컨설팅 사업과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사업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확보, 더 나아가서 직접 공사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말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이런 안전사고가 줄 것입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 사업주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책임의 의무를 부여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이 현장에 가보면은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고 처음에 안전 장비를 갖추고 점검을 하고 안전 교육을 하고 안전 교육 그 구호를 외치고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만 책임을 지우고 근로자는 전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지시에 응하지 않습니다. 안전 매뉴얼도 지키지 않고 안전 장구도 그냥 불편하다고 해체하고 사실은 본인의 안전에 관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예. 특히 안전 고리를 이렇게 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고리 다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매지 않습니다. 그래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업주가 책임이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휴대폰 사용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휴대폰을 이 작업 중에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게 되면은 위험에 상당히 많은 노출이 돼 있는 것입니다. 네. 음주운전보다도 음주 작업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휴대폰 사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지시에 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시키는 법안도 저는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준비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외 기간 좀 더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이신데요. 네, 이미 확대 적용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네. 업체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 철저히 해야겠다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업체 입장에서도 이 안전에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가 안전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 교육도 시키고 안전 매뉴얼을 가지고 직접 그 관리자들도 교육을 하고 관리자도 그 매뉴얼대로 따라서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 자체가 각자 책임 있는 사람의 책임을 지우지 않고 일방적인 대표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면은 사고는 절대 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부나 정치권의 당부 말씀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정말 저희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도 안전 잘 지키고 잘 이행하고 안전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그것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기업은 법무팀이라든가 또 안전팀을 구성해서 그 매뉴얼대로 잘 이행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럴 준비를 달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네덜란드의 판 아흐트 전 총리가 66년을 함께한 동갑내기 부인과 함께 자택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판 아흐트 전 총리의 93번째 생일 사흘 뒤 부부는 함께 손을 잡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안락사가 법제화된 네덜란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치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그리고 본인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검토해서 부부의 동반 안락사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